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은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 TV 토론보다는 훨씬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 본래적 의미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형평성에만 치우치는 그런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더 남습니다. 어제 TV 토론은 녹화로 진행됐기 때문에 방송 이전에 이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토론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흥미도 반감되고 시청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방송을 볼 수밖에 없어서 토론의 의미와 흥미를 반감시켰습니다. 어쨌든 TV 토론 분명히 진화했는데 우리 정치 문화와 우리 정치판의 논리는 그만큼 진화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못 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에 이제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소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수의로 갈아입고 이제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몸을 이 수용시설로 향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이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구치소 측은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직원들이 머무는 이 숙직실에서 당직실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네, 도배를 다시 하고 또 시설들도 교체한 뒤에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수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처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동안이나 이 당직실에, 이 숙지실에 머물게 한 것은 명백한 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을 보면은 수용자들은 항상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 등의 필요에 의한 때는 홍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이게 지금 노컷뉴스 단독인데 이걸 좀 더 확인해서 만약 이거 사실로 좀 더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네,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죠. 자, 상당한 일입니다. 어제 5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보셨어요? 밤 10시에? 네, 저도 좀 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떻게 지금 나오셨어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어제 그때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1시 반까지인가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4차례의 공통 질문 답변에 이어서 후보 간의 질의응답 요관 이런 방식을 좀 채택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5명의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토론회가 산만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많았는데, 네. 그래도 후보 간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토론을 통한 전반적으로 후보 간의 우열이나 승패, 이게 확연히 좀 갈렸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상대의 약점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고들기도 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문제, 즉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한 입장 번복 문제가 이제 주로 다뤄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 대법원의 그 계류 중인 불법 정치자금 그 수수 의혹 혐의 재판이 좀 논란이 됐고요. 이 경남도지사 그 꼼수 사태가 문제가 됐는데 이 또 이제 뭐 세탁기 발언으로 좀 화제가 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왔고요. 네, 이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존재감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집중됐습니다. 근데 어제는 결국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두 사람한테 질문도 집중됐고 또 두 사람 간의 공방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른바 그 적폐 세력 논란을 두고 그 두 후보 이 공방을 좀 벌였는데요. 먼저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은 그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전 국민의 그 대통령이냐 이렇게 공세를 폈죠. 그러면서 이 자신을 문재인 후보가 그 적폐 세력이 그 지지를 받는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것은 그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는 이 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예. 박근혜 정권에 그 가치한 옛 여권 정당들이 그 적폐 세력 아니냐 이렇게 예. 좀 맞받았는데요. 안철수 후보 그러자 나는 그 자강론을 주장을 했다. 연대 없이 그 끝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 촛불 집회를 그 우호적으로 보도했다고 하면 촛불 집회 세력이 북한과 가까운 사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다시 공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는 이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그 구구 농객들이 안 후보 지지, 농객들의 그 안 후보 지지는 짝상이라고 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국민의당에서 그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 손학규 국민의당 그 경선 후보 등이 이제 그 발언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협치와 연대 문제 좀 거론이 됐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절대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는 합당을 안 한다고 한 것이고 협력 통치 즉 협치 대상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이렇게 좀 반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TV 토론은 과거 TV 토론보다 상당히 진화된 모습이었던 건 확실해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한국 기자협회에서 이제 그 주최를 했는데요. 근데 상당히 그거를 공을 녹화를 들였다고 했을 하더라고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큰 실수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원래 이제 들어요. 당초는 한 2시간 10분쯤 하려 했는데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죠. 조간신문 때문에 결국은 이걸 녹화 방영을 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간신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생방송으로 해서 정말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녹화는 했지만 이제 전혀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을 근데 했다고 문제는 하죠. 뭐냐면 보도 다 됐어요 낮에. 그러니까 그게 좀 김이 샜죠. 약간 좀 네. 선도가 좀 떨어졌죠. 네. 자, 근데 지금 이 북한 말이에요. 북한 소식부터 잠깐 좀 알아본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그 6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다고 이제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이죠.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38로스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예, 뭐 그냥 적당히 읽으십시오. 예, 요새 숫자만 나오고 저도 이게 영어로 읽어야 되나 한글로 읽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 미 전문가들도 오는 그 15일 이른바 그 태양절, 그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이죠. 예. 이때 이제 그 북한의 그 도발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그 카운슬 그 선임 연구원 연합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 6차 핵실험 준비를 해온 것은 명백하고 현재 그 평양에 수백 명의 그 애국 기자들 그 초청한 것은 핵실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중국의 경고를 그 단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핵실험 혹은 그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지금 평양에 그 외신 기자들이 대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이제 평양의 그 여명거리라고 이 신시가지 그것만 구경시키는 네, 테이프 커팅을 하고 기자들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코믹해요. 이제 그 김정은 이 위원장의 그 근접 촬영을 허용을 했다. 이게 이제 좀 또 뉴스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명거리에서의 그 테이프 커팅 상당히 좀 대중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이번 주에 각 당 선대위를 연결해서 대선 전략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정의당 차례입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다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왜 심상정이냐 하나 이거거든요. 네, 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상 초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사법 처리받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나 정당, 집권정당을 선택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의 열망을 그동안 표출되었던 촛불공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 사회 개혁의 변화의 열망을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야말로 촛불공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되고, 심상정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주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청년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의 이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 여성, 청년들이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어떤 이제까지 양극화의 결과로부터 극복되는 그런 재판 정책을 갖다가 주요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있잖아요. 그 요새 이렇게 보면 그 사드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도 이게 뭐 말을 바꿨나 아니나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노 대표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정책 노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 후보들 그 정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근거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은 어떤 후보는 사드를 갖다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다가 이제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 일관성이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좀 경우에 따라서 다 이제 해명하는 근거가 달라지는. 그래서 국가 간 합의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협의는 아베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합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볼 때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그리고 명확한 어떤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 토론을 보거나 그 이전에 이렇게 쭉 문재인 후보의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적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적폐다. 뭐 안철수 후보는 내 편 아니면 다 적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실 저는 뭐 절반은 진실이지만 절반은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이제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적폐란 말이 오랫동안 쌓인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인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국내외에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이 이렇게 적폐처럼 쌓여온 세월은 지난 20년이에요. 특히 IMF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어떤 그런 폐단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그래서 격차 해소가 가장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지난 20년의 정권을 잡아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만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건 좁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되어서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대소화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폐를 갖다가 너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한정해서 좁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럼 노회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0년간에 쌓인 패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그 시기에도 적폐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제 불평등 불공정에 한해서는 그 지금 현재 그 정의당 빼는 나머지 4당이 지난 20년간 다 집권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의 불공정 불평등 격차 사회적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적절한 말을 하다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상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네. 아. 그런 말을 쓰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공격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이 불공정하고 이 불평등한 사회, 돈이 실력인 사회가 언제 끝장나냐, 이번 정권 바뀌면 달라질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큰 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걸 시인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시인이라는 거. 지금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없고,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시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17일이니까 월요일이네요. 예. 이때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이제 그 대선 후보 합동 TV 토론회에서 이 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빼고는 나머지 후보들은 다 이거 벌써 너무 앞서간다. 이거 뭐 저 재판도 지금 시작도 안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엄격히 따지자면 사면 예. 여부라는 것은 예.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예. 확정된 시점부터 예. 사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면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법 앞에 누구라도 그 평등해야 된다라거나, 그리고 사면권이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층이나 재벌에게만 행사되는 그런 패단은 없도록 하겠다라거나, 예. 이런 일반 원칙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특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반 원칙까지도 얘기를 피하는 식으로 가서는 의혹만 증폭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뭐 사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병우 전 수석 말이에요. 네네.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은 다 구속이 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만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대표적으로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요 혐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병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이분은 뭐 자기 휴대폰도 다 깨끗이 이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어떤 흔적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지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마치 그 검찰도 제대로 좀 수사 안 한 게 아닌가, 자기 식구 감싸기로 한 거 대충 이제 덮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여러 측면에서 많습니다, 사실은. 예. 마치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특검 검사들을 갖다가 불러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공소시효가 끝나는 뭐니 여러 합당치 못한 이유를 대면서 덮어버리던 그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병우 수석이 뭐 죄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거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뭐 우리가 재판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이 법이 상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병우 전 수석 어떤 운명을 걸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은 민주사회에서는 불구속이 원칙이죠. 예. 특별하게 구속해야 될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까 뭐 증거인멸 이런 것 이외에도 그 검찰이 제기한 이러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그 법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개인 그 집안 회사인 정강 회사와 관련된 비리 문제, 예. 그 다음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 행위에 대한 방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최수실 개인투 등을 갖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권을 남용한 문제 등이 의혹 대상이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주위에 있던 3개월 내지 4개월 사이에 많은 경우는 특정, 예를 들면 검찰국장하고는 1000회가 넘는 그런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10분 이상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뿐만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하고도 장시간 통화를 갖다가 고비고비마다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 그럼 식구끼리 다 이렇게 짜고 뭐 수사를 갖다가 맡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일으켰는데, 예. 여기에 대한 수사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불러 조사했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다른 수사와 달리 우병우 전 수석 건은 검찰의 수뇌부가 직접 연관이 됐기 때문에 수사 못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해서 하든가 아니면 뭐 특임검사를 임명해서라도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느 정당이 차기 집권을 하든 간에 예. 차기 집권하는 정부에 의해서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뭐 공수처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고위공직자 그렇죠. 비리 이걸 갖다가 수사처.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 논리가 예.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보입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만들어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희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다시 찾아온 금요일입니다. 7시 41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성산 방향으로 서초 터널 중간 지점에서 터널 출구 구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1차로를 통제하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목동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때문에 지금 고척교 이전부터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가장 긴 모습인데요. 상계교부터 중랑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 램프부터 국민대 램프, 이후 홍제 램프 지나 연희 램프 사이도 차간역이 좁혀집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으로 홍제 램프부터 정릉터널 지났는데도 서행입니다. 지금 도심 국회대로도 목동교 위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 뉴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 특히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여론조사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거법상 선거의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전까지는 온갖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좀 제대로 읽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옥석도 가려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송인덕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부대 송인덕입니다. 예.
여론조사가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죠? 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죠. 여론조사는 그 숫자를 그대로 읽기보다는 흐름, 추세를 봐야 한다. 그렇죠? 네. 예. 네. 말씀해 주셔야죠. 예.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일단은 여론조사가 예.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단 표본조사로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전체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달의 실제 값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단지 일부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면은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일반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어허.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제 뭐 조사 방법이 다르다든지 조사 기관들이 각기 상이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즉 일관성 없는 조사 결과들이 제시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일관성 있는 그런 조사 방법을 적용을 한다라면 적어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 시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뭐, 어떤 특정 후보한테 유불리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방법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방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수조사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많은, 전체 유권자들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이, 표본들의 응답을, 받아내느냐 하는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법에 그러니까 간단히 따라서 얘기해가지고 네. 이것이요 표본 추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RDD 방식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RDD라는 거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네.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뭐냐는 전화 면접 조사냐 ARS 기계음으로 나오는 그런 ARS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일단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화조사인 경우에 예. 먼저 크게는 가구에 있는 유선 전화를 활용한 방법이냐 예. 또는 무선 휴대전화. 예, 휴대전화를 사용한 무선 방법이냐 또는 아하.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선이냐 무선이냐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 이제 실제 응답자들의 응답을 전화 면접원이 직접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방식이냐 또는 예. 이미 기계음으로 녹음이 된 그런 어떤 질문 그다음에 그냥 응답자들이 이렇게 뭐 키패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응답을 그냥 자발적으로 예. 전화를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ARS 방식이 있는데요. 예, 유선, 무선 요 방식은 일단은 얼마만큼 이 표본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표본의 대표적인 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에서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이냐 또는 ARS 방식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 응답이 어느 정도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솔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응답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ARS 다시 말해서 기계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하고요. 전화 면접하는 거하고 세대별로 응답 이율이 조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기계음 ARS로 하는 거는 젊은 세대들은 뭐 부담이 없어서 거기에다 다 많이 한다. 예? 네. 그리고 전화 면접은 좀 부담이 있어서 그건 전화 끊는다. 반대로 전화 면접 나이 들은 분들은 ARS는 잘 안 하고 전화 면접은 좀 성실히 대답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네, 분명히 응답 성실도라든지 응답 내용의 어떤 정확성의 정도에 분명히 이 두 가지 방법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뭐 경험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전화 면접원 조사 또는 ARS 방식으로 응답률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걸로 응답률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ARS가 현격하게 낮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교수님께 여쭤본 게 아니 젊은 사람들은 진짜 ARS에 더 많이 응답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사하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오히려 노년층이 더 ARS에 응답률이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군요. 예, 어떤 주제를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응답률은 주제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노년층이 더 응답을 잘한다라든지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기 응답률이 실제로 이게 10% 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예, 최소한 뭐 여론조사 전문가분들이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뭐 어떻게 딱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그 응답률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사후 검증을 했을 때 실제 값과 오차가 이렇게 좀 더 큰 격차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응답률이 4% 5%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꼭 응답률이 낮다라고 해서 뭐 그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응답률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큼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요. 예. 뭐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응답률이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높다라는 게 몇 퍼센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10%를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넘어야 된다. 그렇게 그게 공고를 하고 기준이 있죠. 되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거 하고 예를 들자면 누구를 대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 혹은 대선 후보로 선호하십니까? 이런 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의 어떤 워딩 자체도 응답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질문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샤이 현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샤이 보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죠? 네네. 근데 이 샤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않는 유권자들이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 이 샤이 유권자들이 몇 %라고 보십니까? 대략이에요, 대략. 하나도 없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샤이 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 주제가 민감한 주제일수록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지난 미국 대선의 경우에 샤이 트럼프라는 현상이 그 용어 자체가 일반화됐는데 그 전부터 사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참여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솔직하지 않은 응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뭐 기존부터 여전히 존재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정치 관련해서 특히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기존 여론조사 방법상의 어떤 한계점이 일정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조사 환경이 변화하고 또 그 조사 주제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응답 성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정교한 조사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송인덕 교수였습니다.